네, 오늘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저녁에 이렇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BBC 특강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쓴 책 제목이 이토록 멋진 코칭이잖아요. 그래서 김도현 코치님 말씀처럼 이건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아시는 내용들인데 이걸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여기에 대한 핵심 내용 조금이라 제가 그것을 삶에서 어떻게, 아, 적용하고 있는지 그런 사는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언제든지 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말로 그냥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채팅으로 하면 제가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저는 이한주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엔지니어로 재료공학 전공을 해서 제조회사에 다니다가 코칭을 만나서 지금은 20년 이상 비즈니스 코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내용 한 장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배움의 여정과 오늘 이런 배움의 여정, 그리고 뭐 코칭의 어떤 핵심 내용, 책에 나오는 코칭의 핵심 내용, 그리고 제가 코치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코치들의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정리한 내용,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살아온 한 장의 표기도 하고요. 제가 공부한 내용을 위주로 좀 써봤는데, 저는 그 제로공학 한 다음에 1992년도에 전자부품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로 시작을 했고, R&D도 하고, 제조 엔지니어도 하고, 그러다 이제 공장장을 했습니다. 공장장을 했는데, 그때가 2006년도 3월이었는데, 지금으로부터 그냥 거의 20년 전 얘기죠. 그 공장장을 할 때 회사에서 그 개인 코치를 붙여주셨어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생소한 일이었어요. 코칭이 뭔지도 모르고, 코칭이 알려지지도 않았을 때였는데, 제가 이제 회사의 리더라서 이렇게 코칭을 받게 됐는데, 그 경험이 굉장히 신선하고 저한테 매우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리더로서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조직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를 고민한 흔적들이 그 다이어리에 계속 20년 전의 다이어리 찾아보니까는 10번에 걸쳐서 그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코칭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강사님들은 그 PPT도 만들고 강의도 준비하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사람들한테 막 입 아프게 말을 하는데 저희 코치님을 보니까는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빈손으로 털레털레 오셔가지고 저랑 한 시간 그냥 두런두런 얘기하는데 제가 또 그걸 듣고 열심히 회사 가가지고 공장 가서 뭔가 노력하고 활동을 하는 그런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 이거 정말 좋은 일이다. 나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2006년도 그 코칭이 끝나면서 2000년도 저기 10월 달인가 그때 바로 CEP라는 교육을 신청을 했어요. 그때 한국 리더십 센터가 우리나라에서 코칭을 처음 도입을 해서 교육을 했었던 때인데, 그래서 그때 CEP도 공부를 하고, 코엑티브도 하고, PCCP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PCC 자격을 이렇게 과정을 지냈고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제가 회사를 하나 맡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사가 좀 규모가 있는 회사였는데 일부를 떼어가지고 제가 그 회사를 이제 운영하게 됐었습니다. 회사 운영하면서 또 제가 배운 코칭 리더십을 마음껏 회사에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때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을 회사에 불러서 우리 회사 전 사원들에게 코칭을 마음껏 받을 수 있게 한 그런 경험도 좀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제가 2011년도에 기억나는 게 제가 이렇게 쭉 공부를 했는데
국내 프로그램을 그 3시즈를 그때 CIT에서 하는 거를 국내 프로그램은 처음 가서 배웠는데요. 첫날은 1일차는 박정현 코치님이 그 퍼실리테이션을 해줬고 일주일 후에 2일차를 김대현 코치님이 그때 퍼실리테이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김대현 코치님 그때 처음 뵀어요. 예.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두 가지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CIT 3CG의 코칭 철학이 무선회전이에요. 무선회전. 무한한 가능성, 이제 선한 의도, 그리고 해결은 우리 안에, 너와 나 안에, 그리고 전인적이고 온전한 인간. 요것이 이제 그 3CG의 그 코칭 철학이었는데, 그걸 앞자를 따서 무선회전으로 만든 사람이 김대현 코치님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분은 필드에 나와서 벌써 이제 직업적인 코치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직업적인 그 프리랜서 코치를 처음 뵈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지금까지 인연을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 회사를 운영하다가 그 코칭을 겸업을 하게 됐는데, 그 어떻게 되냐면 코칭 경영원이 2011년도에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2011년에 코칭 경영원이 창업을 하면서 고인수 코치님의 콜을 받아서 함께 파트너로 같이 운영을 어, 코치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전업 코치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 있을 때는 이제 사내 코칭과 코칭 리더십에 대해서 실전 연습을 좀 해봤었고요. 그 이후에 KPC, PCC 취득하면서 이제 외부 코칭과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더 공부했던 것은 사이버 대학교로 상담 학부를 2년 동안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제 다니던 교회에 상담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5년간 상담학을 공부했고, 또 상담학 석사를 했습니다. 제가 한 공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존 가트맨 박사의 가트맨 테라피거든요. 그래서 부부 상담, 뭐, 하면은 제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우리나라에서는 최성희 박사님 이 프로그램을 가져오셔가지고 진행을 하셨는데, 한 5년 가까이 이 프로그램을 슈퍼비전까지 쭉 공부를 했었고, 이것이 제가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좋게 하는 어떤 해법을, 제가 스스로 정리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코칭 경영원에서 일하면서 그룹 코칭도 조수를 했고요. 코칭 경영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코칭이라든지 파워풀 그룹 코칭 그거 개발하는데 참여하고 지금도 이제 퍼실리테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회사를 나오고 난 다음에 HRD로 이제 박사 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들러 심리학을 그 몇 년간 공부를 했고요. 그 이후로는 강점 코칭과 코칭 슈퍼비전 이런 내용을 공부하고 공부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어떤 배경으로 어떤 공부를 쭉 해왔나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책은 그 제가 작년에 그 재작년이었나?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24회를 24주에 걸쳐서 무료 강의를 24강을 한 적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그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그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정리한 내용이고요. 음, 우리 출판사에서 하태민 사장님이 이거에 광고 카피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 참 마음에 들었어요. 코칭이 궁금한 당신에게 처음 건네는 한 권의 책이다. 왜냐하면요, 코칭 입문서가 많이 좀 읽는 것 같은데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코칭 입문서를 제가 그러니까 좋아하던 책이 있었어요. 이게 에노모토 히데다케가 쓴 마법의 코칭이라는 책이었거든요. 이 책을 어, 나온 지 몇 년 만에 다 절판이 돼버렸어요. 제가 이 책을 너무 좋아해서 여러 권을 사서
주변에 제가 코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제 코칭 고객이나 이런 분들에게 드렸는데 이게 절판이 돼서 좀 아쉬웠어요. 이 저자 에노모토 히데다케는 그 일본의 MCC인데 제가 코액티브 코칭을 2007년도에 배울 때 그 두 번째 그 회기에 우리 리더로 오셨어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미국 사람이랑 같이 둘이서 코-리더로 코액티브 코칭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때 제가 배웠던 내용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이분의 어떤 품성이랄까, 이분의 다정한 목소리랄까 그런 것들이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2018년도에 한국 코치협회 때 그 키노트 스피커로 오셨어요. 그래 반가운 마음에 그때 사진을 한 장 찍어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절판되면서 제가 그러면 내가 좀 써보자라고 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있는 주요 내용들은 코칭의 역사, 이론적인 배경, 그리고 또 관계와 연결된 코칭 기본 스킬, 그리고 적용하는 쉬운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정리했었습니다. 코칭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예, 코치의 어원이 마찰하는 거. 이 코칭은 고객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 방법론인데요. 그런데 이런 방법론이 되게 많아요. 멘토링도 있고, 티칭도 있고, 트레이닝도 있고, 좀 많은데, 코칭이 좀 차별되는 이유는 목표를 스스로 이루도록 하는 데 있어서 차별점이죠. 그리고 이 방법론이 파트너십이라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한 코칭의 그 차별성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코칭을, 옛날에 누가 만들었고 이게 어떻게 내려왔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 서류도 찾아보고 여러 사람들 인터뷰도 하면서 현대 코칭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내려왔구나를 좀 스스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 내용을 그 책에다 정리를 좀 했었습니다. 저는 코칭의 그 시조는 소크라테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소크라테스가 그 주장한 이론이 상기설이에요. 상기설. 상기설이란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 상기하도록 돕는 역할만 하면 된다. 선생이나 지도자가. 그런데 그걸 어떻게 꺼내냐? 그 질문으로 해서 꺼낼 수 있다. 질문을 하는, 그래서 질문으로 내적인 지혜를 끌어내는 것을 그 사람은 이제 소크라테스는 산파설이라 그랬죠. 산파 기술, 산파술이라 그랬죠. 그래서 상기론과 산파술이 소크라테스의 어떤 기여인데 그것이 이제 잘 정리된 것이 이제 코칭에 그 맥락이 이어져 내려왔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들러인데요. 제가 아들러 심리학도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아들러한테 중요한 거는 아들러 하면 떠오르는 것은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모티브, 인간이 움직이는 그 동기가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해서 어디로 가느냐? 아들러는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인간의 성장 과정을 중요하게 얘기해서 저는 이 두 분이 이제 철학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코칭의 시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코칭이 만들어지게 됐느냐를 좀 보면요. 티모시 고레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1970년대에 하버드 테니스 코치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평생 테니스를 쳐서 대학교에서도 테니스 선수였고, 그 이후에도 하버드 대학에서 테니스 코치를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테니스를 뭐 평생 동안 했는데, 이게 재미가 없고, 좀 문제의식이 생긴 거예요. 왜 뭔가를 배우는 거는 이렇게 재미가 없어야 되냐? 왜 다른 사람 흉내를 내고 잘 안 되면은 될 때까지 막 익숙하게 해야 되고 안 될 때 스스로를 막 탓하고 바보야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속으로 자신을 야단치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하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잘하는 내가 있구나. 그래서 그 잘하는 나를 잘 보듬어 주고 격려하고 잘하는 내가 잘할 수 있도록 환경만 만들어주면은
잘 되겠다라고 해서 그 이론을 정리한 것이 이제 이너게임이라는 방법론이었어요. 이너게임, 테니스를 가르치는데 그립은 이렇게 잡으세요. 스탠스는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쳐보세요. 쳐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잘 될 때는 어디에 에너지가 집중되나요? 어떻게 치고 싶어요?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한테 맞는 또 폼을 만들고 즐기면서 이거를 할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했고, 이분이 여러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독서광이 있는데요.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가 정말 책을 많이 읽는 유명한 사람인데, 1921년도에 빌 게이츠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손꼽는 추천도서 5권을 꼽았거든요.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테니스의 이너게임이에요. 이 이너게임으로 이제 티모스 고레이가 야, 이 방법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다음에 어떤 시도를 해봤냐면은 이 사람은 테니스 선수인데 이너게임 오브 스키, 이너게임 오브 골프 이런 걸 해본 거예요. 자기가 잘 못하는 전문가가 아닌 분야에서 코칭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하도록 돕는 방법론을 확대 적용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먹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이너게임 오브 테니스 이너게임 우리나라 이너게임이라고 번역된 그 책에는 오케스트라 악단의 악기 연주자를 코칭으로 그 연주를 더 잘하게 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방법론이 굉장히 유니버셜하게 잘 쓰일 수 있겠구나. 사람을 성장시키는 좋은 방법론이다라는 것을 이분이 이렇게 티모시 고레이가 정립을 했죠. 그 티모시 이거를 본 영국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 사람이 존 위트모어라는 분인데 이분은 F1 레이서였어요. 유명한 레이싱 카 운전 하시는 분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맨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레이싱을 은퇴를 하시고 어떤 일을 했냐면은 스포츠 레슨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골프도 가르치고 테니스도 가르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미국에 있는 그 테니스 코치가 이너 게임이란 걸 개발했다는 걸 보고 흥미를 느끼고 자기가 배워서 해봤더니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본격적으로 이 방법론으로 미국에서 스포츠 레슨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됐죠. 그때 메인 고객이 뭐 ATT, IBM, 그리고 유수한 그때 유명했던 대기업들을 했는데 IBM이 고객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테니스 골프 체육 운동 레슨을 받으면서 이 방법 너무 좋은데 우리 회사 임원들이 이런 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이 존 히트모어가 그거 괜찮겠네. 리더십에 이런 걸 확인해보자. 활용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시도를 해봤더니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비즈니스 코칭이 이제 시작된 거였죠. 이 티모시 히트모어가 쓴 책이 이제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성과 향상을 위한 코칭 리더십이라는 책으로 번역돼 있는데요. 이 책 되게 좋아요. 책이 보면은 이 책에 최초로 그 그로우 모델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로우 모델도 왜 어떻게 그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맥킨지를 코칭을 했어요. 이분이 운영한 회사가. 그런데 맥킨지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당신네들이 코칭을 해주니까는 사람들이 막 성장을 해. 너무 좋아. 왜 성장을 하지? 물어봐서, 그러면 같이 그 성장의 비결을, 어떤 대화를 하는지 성장의 비결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NLP 전문가들이랑 코칭하는 것들을 다 이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어떤 대화를 하나 봤더니 그것을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었더니 GROW더라. 그래서 처음으로 이 그로우 모델이라는 것이 이렇게 임상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렇게 비즈니스계에서 코칭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다른 한편으로 미국에서
워너 에어하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자기 개발 전문가가 있었어요. 이분은 그때 1970년대에 미국 전역의 어떤 신드롬을 일으킬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끈 자기 개발 전문가예요. 이분은 어떻게 자기 개발을 그 세미나를 열었냐면 한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청중을 한 군데에다 강당에 몰아넣고 이 사람이겠죠? 이 강사가 칠판에 뭐도 쓰고 막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어떤 변혁을 트랜스폼을 막 일으키는 대단한 그 방법론을 했어요. 제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는 비디오 같은 거 동영상 보면은 약간 사이비 종교의 막 집회 같은 그런 뜨거운 사람 마음의 뜨거움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사람의 변혁을 일으키는 그런 방법론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든 것이 이제 EST라는 것이었어요. 에어하드 세미나 트레이닝이란 걸 해서 뭐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인사들, 학자들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일반인들을 이 자기 EST 프로그램의 어떤 추종자로 만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회사에 토마스 레오나드라는 사람이 일하고 있었어요. 토마스 레너드 여러분 익히 아시죠? 토마스 레너드는 세계 최초로 코치 양성 기관을 만든 사람이에요. 바로 그것이 이제 코치 U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토마스 레너드가 여기서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버너 에어하드는 굉장히 대규모로 그런 사람의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토마스 레너드는 1대1로 소규모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이 토마스 레너드가 한 사람을 자기 회사에 초청을 해서 같이 일하게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로라 위트워스예요. 로라 위트워스는 누구냐면은 코액티브 코칭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따로 둘이서 같이 일하다가 또 따로 이제 독립을 해서 로라 위트워스는 1992년도에 CTI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CTI가 코액티브 코칭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이, 비키 브록이라고 코칭의 역사를 쓴 그 분을, 책을 이렇게, 다른 저널을 보면요. 토마스 레너드는 아주 전형적인 ISTJ였대요. 그리고 로라 위트워스는 완전히 다른 ENFP였대요. 그래서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는데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 ICF를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음, 토마스 레너드는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책으로는 이 절판됐지만 꿈을 이루는 100가지 성공 법칙 되게 잘 정리된 어떤 자기계발서 같은 그런 책이고요. 또 로라 위트워스는 코액티브 코치. 로라 위트워스가 그 초기에 같이 모여서 같이 코칭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은 이제 연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연극 배우고 피트워스도 ENFP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막 역동적으로 감각적으로 직관을 활용한 코칭을 개발을 했고 이 토마스 레너드는 되게 좌뇌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요. 코칭 경원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대체로 한국 리더십 센터에서 내려왔던 이 토마스 레너드의 프로그램들의 어떤 성격들이 녹아져 있고요. CIT의 3C's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이쪽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성향이 뭘 좋아하는지도 코칭을 배울 때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코칭이 그렇게 ICF로 1995년에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태동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는 그때 한국 리더십 센터를 운영하고 계셨던 김경석 박사님이 코칭을 도입을 해서 연구를 하고 2001년도부터 아마 우리나라의 코칭 선각자들이 모여서 코칭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서 2003년도에 이렇게 코칭 협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때 만들어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이제 인코칭의 홍익수 코치님,
그리고 코칭 교육원의 고현수 코치님, 그리고 CIT의 박정현 코치님, 이런 분들이 이런 코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코치협회를 설립을 해서 지금의 한국 코칭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컨텐츠에 대한 내용을 좀 볼 텐데요. 그, 저는 이제 이 코칭의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 모델을, 이제 마인드셋, 코칭 철학과 파트너십으로 기반을 해서 코칭 스킬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고 봤어요. 하나씩 좀 보면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기반에 있는 코칭 철학과 관계인데요. 여러분, 그, 시두겐 모델이라고 많이 아시죠? 이게 그, 세븐 헤빗, 거기 그 과정이 많이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은 사실 결과가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행동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다시 결과로부터 강화된다. 이러한 시드의 사이클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고, 이 믿음에 해당하는 것을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느냐가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이 이제 저는 이제 코칭에서도 코칭 철학과 관계 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 극단적인 비교를 드리면요. 세계관이 있어요. 근데 세계관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 빈곤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풍요로운 세상을 보고요. 빈곤한 세상이라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지면은 제 몫이 줄어드는 거고, 저 친구가 많이, 돈을 벌었다 그러면은, 내 몫이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유할 수 있는 자원보다 나눌 자원이 되게 한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가 이겨야 되고,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져야 되고,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풍요로운 에 대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자원은 뭐 무한하다. 자원은 많다. 그리고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길 수 있다.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물질 같은 것들은 뭐 피자를 가지고 한 판을 가지고 온 식구가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면 제로섬 게임이 되겠지만은 지식을 나눈다든지 감정을 공유한다든지 그리고 더 많은 피자를 우리가 사서 집안 식구 한 판씩 먹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풍요로운 세계관을 가질 수가 있죠. 요 세계관과 또 인간관도 또 대비되는 것이 있잖아요. X이론과 Y이론이 있는데 X이론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고 게으르고 부족한 존재다.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채찍과 혹은 당근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Y이론은 이제 사람을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거였는데 이거를 저는 이제 코칭 철학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자원이 풍부하고 창의적인 이 두 가지 세계관, 풍요로운 세계관과 긍정적인 인간관이 코칭 철학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 너무나 코치님 하면 다 아는 건데 제가 코칭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만날 때 정말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이러한 패러다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로섬 시각, 그 빈곤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죠. 박해자와 피해자. 그거 내가 잘하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너 왜 이렇게 못해? 라고 박해자 역할을 하거나, 너는 부족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나, 내가 하는 거 나 잘 봐. 이런 식으로 구조자 역할을 하는 것이 피해자를 만드는 거고, 이게 수평적이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관계인데, 제가 생각하는 코칭에서의 긍정적인 관계, 또 코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인적인 어, 모든 관계에서 긍정적인 건강한 관계라 그러면은 나와 너가 인간으로서 서로 존중하는 수평적 관계이고 우리가 함께 이길 수 있는, 윈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일하면 돼. 너랑 나랑 적이 아니라 친구야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의 설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가정 얘기를 좀 드리면요. 저는 제 와이프를 이제 캠퍼스에서 만나서 연애를 4년 동안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 되게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좀 만만치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음, 누나 셋을 낳고 저를 낳았어요. 저는 이제 위에 딸의 아들이었으니까는 옛날 어르신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를 되게 아끼셨는데 이제 결혼하고 그러니까는 와이프가 좀 마음에 안 드신 분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너 왜 뭐 이런 거 살림 못하느냐, 뭐 공부 많이 배워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그런 좀 박해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잘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 스스로도 그것에 대한 어떤 그릇이 작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저도 와이프한테 아, 많이 배운 당신이 잘해야지. 착한 당신이 잘해야지. 아, 당신이 크리스찬이잖아.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은 희생해야지. 뭐 이런 걸 했던 거예요. 저도 이제 박해자 역할을 막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저는 지금 후회하는 게 제가 그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제가 옆에서 함께 도움을 줬어야 되는 건데 자기는 잘 안 하면서 말로만 상대방한테 했던 그런 어리석은 관계를 맺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코칭을 배운 이후에도 계속 어떤 공부를 하다가 이런, 이런 관계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한 편이구나. 아내랑 나랑 적대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한 편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의 행복이구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는 너무나 당연한 깨달음을 늦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랑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어머니한테도 잘하고 우리 가정도 잘 꾸리고 우리 애들도 잘 키울까를 같이 대화하면서 많이 공조를 해서 정말 이렇게 했더니 저희 어머니도 막 변하시고 우리 가정 전체가 되게 좀 건강하고 행복한 가게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코칭 철학과 수평적 파트너십이 이 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을 이루고 있고요. 요거를 간단하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스킬을 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떤 개념이라도 정의를 분명히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인정이란 스킬은 상대방이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임을 알아주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그 이걸 알아주느냐. 우리 코칭 할 때, 연습할 때 늘 지적받고 계속 연습해야 될 것이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초보 코치님들이 대단해요, 훌륭해요, 멋져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그래서 좀 다양한 코칭의 인정을 하는 방법론으로 책에다가 CVIP라는 방법론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좀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임을 알아줄 수 있을까를 했을 때, 아, 상대방을 일단 VIP로 보고, 강점을 알아주는 거, 그 사람이 한 노력을 알아주는 거, 그 사람이 한 일의 결과, 영향을 알아주는 것, 그리고 가치를 알아주는 것, 의도를 알아주는 것, 어떤 진전을 알아주는 것들이 되게 다양한 방식의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겠구나라고 정리를 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것도 좀 복잡하니까는 제가 이거를 합쳐서 에이스 인정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 김대현 코치님도 이렇게 말 조합해서 만드는 거를 좋아하시는데, 저도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에이스 인정법이란 어떤 거냐?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그 사람이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 관찰한 내용을 관찰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캐릭터, 그 사람의 내적인 특성이나 품성, 강점, 이런 보이지 않지만 내적인 것들을 알아주고, 그 다음에 이펙트, 어떤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한 기여를 알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런 것에 대한 사회에서, 조직에서의 그 예시, 가정에서의 예시,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놓으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리더가 출장 갔다 온 다음에 나 없는 동안에 배책임 수고가 많았어. 부서이들을 꼼꼼히 챙겨주셨어요. 덕분에 이펙트 안심하고 외부 일을 볼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자연스럽고 좋은 인정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정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정은 우리가 아까 본 CVIP처럼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은 코치로서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거에는 방향이 이것도 두 개가 있는 건데요. 하나는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도 내가 이제 인정을 하겠죠. 그런데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인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코치 역량에서 신뢰와 안정감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희 아들이 지금은 뭐 이제 거의 30살 가까이 됐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아침밥을 먹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아빠, 그 학교에서 존경하는 사람 이름 적어내라 그래서 나 아빠 이름 적어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와, 그래? 아빠의 어떤 점이 그렇게 존경스러웠어?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들놈이 하는 얘기가 아빠는 자기가 잘못한 점을 인정하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제가 기대했던 그런 대답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래? 당연한 거 아니야? 다른 집은 안 그렇대?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 얘기가 내 친구들이 다 그것 때문에 자기 아빠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리더건 부모건 정말로 우리 타인을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존경을 받고 그 사람과 어떤 확실한 신뢰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부족한 부분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은, 이거 아빠가 잘못 알았네? 아빠가 미안해. 아빠 잘못했네. 아빠가 부족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이한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코칭 스킬은 질문인데요. 저는 이제 질문이, 질문이 기능은 이라고 생각해요.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질문하라는 게 뭐 이런 질문은 하지 말고 이쪽에 있는 미래 해결 가능성 긍정 질문하라고 하잖아요. 특히나 닫힌 질문하라고 하지 말라고 엄청 강조하지 않습니까? 닫힌 질문이 왜 안 좋으냐 하면요. 닫힌 질문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내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좋은 코칭 질문에 대해서는 공부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이런 거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예, 제가 우리 딸도 지금도 딸이랑 친한데 애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도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 우리 딸도 그때 아마 중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같이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하연아 이번 주말 어땠어? 그랬더니 주말 좋았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잠깐 멈춘 사이에 우리 딸이 저한테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아빠, 뭐가 좋았냐고 물어보려고 그랬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딸이, 제가 사실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제 말 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계속 이렇게 잘 들어가고, 그것이 은연중에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경청 부분 볼까요? 저는 경청은, 제가 생각한 정의는 아까 생각과 마음이 계속 나오죠? 생각과 마음을 이해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신 이런 생각을 하는군요. 이런 마음이군요. 내가 이해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이 경청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이 이제 칼 로저스잖아요. 이 칼 로저스는 원래 이제 전통적인 정신분석학적인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고 상담을 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상담을 계속
하는데 별로 진전이 안 가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왜, 내 원인도 알고, 잘 설명도 해주고, 그러는데 왜 진도가 안 나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그 고객이랑 상담을 하는데 스스로 좀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어떤 분석도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들어주기만 했대요. 말도 안 하고 계속 들어주기만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고객이 와가지고는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한 주간 너무 잘 지냈고, 그것이 선생님이 지난번 세션에 나한테 해줬던 그런 영향을 받아서 내가 잘 된 거라고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대체 뭔가 했더니, 아,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이분이 처음으로 이렇게 그 중요성을 그 발견을 하고, 세 가지 중요한 남을 돕는 사람의 중요한 태도를 정리를 하셨죠.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 공감적 이해, 진실성, 이런 것을, 그런 것 강조하셨고, 저는 경청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 우리 코치들이 배워야 될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사실 이토록 멋진 코칭을 저는 코칭 트레이닝을 받을 때 전 느꼈었어요. 코칭 트레이닝 받을 때 짝꿍이랑 이런 10분 동안 이런 대화하세요. 코칭 서로 이제 모의 코칭 해보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너무 잘 들어주니까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멋진 대화가 있을 수 있나? 그 코칭의 매력에 굉장히 저는 빠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배우고 누구한테 시도를 했겠어요. 집에 가가지고 코칭을 처음 이제 배우고 이제 와이프한테 가서 이제 이런 시도를 해봤죠. 아, 그랬었구나. 힘들었겠네. 이렇게 했더니 저희 와이프 반응이 딱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 나한테 기술 쓰지 마라. 나 그런 거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꾸준히 하게 이 코칭 언어를 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도에 코치협회 때 제가 우수 논문상을 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와이프랑 같이 그 코치 대회에 갔었고 그 전에 제가 코칭을 배우고 한 4, 5년 지난 다음에 우리 와이프가 아, 이 사람이 코칭 배우고 사람이 좀 돼가네. 그걸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코칭을 배워야겠, 배우겠다 해서 코칭을 입문을 했고요. 여러분 아시는 책일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사례로 배운 익히는 실전 코칭이라는 책을 예, 제 아내가 써서 지금도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자, 저는 사실 코칭 스킬 중에서 피드백이라는 스킬은 사실 안 가르치는 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라이프 코칭에서는 별로 이거를 쓸 일이 없는데 조직에서 조직 코칭 리더십을 이렇게 이제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필요한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는 피드백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이 책에는 넣었어요. 피드백 스킬. 피드백은 정의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반응을 하는 것이 피드백이다. 그런데 그 반응은 상대의 성장과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피드백은 뭐 이건 제가 사실은 좀 재밌으라고 넣은 거예요. 피드백 하는 데 있어서는 진실을 말해야 되고 친절을 말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진실은 이제 사랑이고요.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고 관심이고 친절은 이제 진실, 그 친절은 요게 사랑이네요. 요게 사랑이고 여기가 용기죠. 사랑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 저는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음, 진실을 이렇게 따지듯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틀렸어. 재판관의 역할을 하죠. 또 한편으로는, 그거 그냥 좋게 넘어가자라고 해서 그냥 상대방이 잘 안 된 부분도 그냥 잘할 거야. 잘하고 있는데 뭐, 별거 없어. 이렇게 사기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로 우리가 지혜 있게 상대방을
돕는 언어는 돕는 피드백은 그 진실을 친절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피드백 유형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위해서 뭐 이런 관점 전환을 여러 가지 썼는데 저는 이거를 하나를 표시할 때 이거를 다시 이 관계 구도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 구도로. 보통은 상사가 부하를 이제 박해하는 식으로 피드백을 하거나 반대로 이게 우는 소리를 하거나 희생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조직에 함께하는 목표를 다루는 팀으로서 나와 너가 한 팀으로 적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같이 이 목표를 달성하자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면은 좋은 피드백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공식도 만들어 봤는데요. 아까 인정하는 공식으로 에이스를 만들었잖아요. 요거는 이제 FEED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팩트, 이펙트, 익스펙트, 디스커스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정에서 우리 아이가 아이들 둘째 여자의 딸이 중학생이고 큰애가 고등학생일 때 진짜 사이가 안 좋았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아침마다 진짜 박 터지게 싸우고 학교를 갔어요. 너무 그게 심해서 제가 하루는 우리 딸을 앉혀놓고 이런 피드백을 줬어요. 아침에 너 오빠한테 야라고 하더라. 이게 팩트예요. 야, 넌 왜 이렇게 오빠한테 욕을 하냐? 오빠한테 심한 말을 하냐? 이렇게 아니라 야라고 하더라. 이펙트? 그러니까 오빠가 화나서 너랑 말을 안 해. 남자들은 대체로 화나는 일이 있으면 동굴로 숨어버리거든요. 제가 익스펙트 하는 거, 나는 우리 가족이 좀 화목했으면 좋겠어. 목표를 얘기를 한 거죠. 기대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 여기까지 보통 조직이나 그런 데서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고 마는데, 알았지? 잘해?가 아니라 코칭에서의 피드백은 이 부분이 되게 디스커스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딸한테. 그래서 우리 딸이 저도 깜짝 놀라게 기가 막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웠대요. Before you speak, think라는 걸 배웠대요. 말하기 전에 그것이 사실인지 도움이 되는 건지 영감이 있는 건지 필요한 일인지 친절한 건지 이거를 배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거를 적용해 보겠다고 하면서 걔 방에서 바깥 베란다와 연결된 큰 통창이 있었는데 수성 페인트로 수성 마카로 이 띵크를 큰 글씨로 착착착착 쓰더라고요. 그래, 너무 좋다. 이거 같이 써보자라고 했어요.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 그 아이가 그다음부터 오빠한테 친절하게 말을 하거나 둘이 사이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건 아닌데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걸 좀 보았고요. 지금은 너무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까지는 제 네 가지 코칭 스킬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 주로 상대방 위주의 커뮤니케이션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코칭을 이제 배우게 되면은 사람들이 왜 나만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왜 저 사람은 노력 안 하는데 나만 양보를 해야 될까? 이런 좀 피해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원하는 것을 얻는 스킬도 그 책에다 좀 적어봤는데요. 허락 구하고 행동 요청하고 의견을 묻는 거예요. 예, 요거는 이제 코칭 대화법이랑도 좀 비슷해요.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두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는 잠깐 내가 할 얘기 있는데 들어줄래?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라고 허락을 구하고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 원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행동이에요, 행동.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와이프한테 섭섭한 일이 있을 때 나한테 신경 좀 써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요. 되게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해야 돼. 네. 그래서 나 퇴근하고 오면 얼굴 보고 웃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나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내일 6시에 밥 먹게 해줘. 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여성 아내 입장에서도 나한테 사랑을 좀 표현해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다음 주 우리 결혼 기념일이니까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원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지 않아. 원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뛰지 말라고 밑에 아저씨 올라온다고 부정적인 내용 그런 것 원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건 굉장히 심플해요. 원하는 내용을 행동을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받아서 이 책에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좀 정리를 하면 또 일과 삶에서의 코칭 적용과 관련해서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코칭계의 격언이랄까? 가족은 코칭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동의하세요? 네. 근데 저는 이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족은 내가 코칭하려고 달려들면은 그건 필패예요. 그래서 나의 의도를 점검해야 받아야 될 것 같아. 내가 쟤를 코칭한다라고 했을 때, 내 아들을 코칭한다 그랬을 때, 저거 잘못됐으니까 내가 좀 뜯어 고쳐야지. 라는 의도로 코칭하려고 달겨들면은 이거는 필패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지 말고, 고치려 하지 말고, 코치 아빠다운 태도로 그 상대방에는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상대방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거를 좀 순수하게 코치다운 태도로 대화를 하면은 잘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벌써 이제 코칭계로 이제 한 20년 됐고, 그, 제가 코칭 관련된 강의를 이번 기회에 한번 카운트를 해봤더니 거의 한 4,000시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모르는 분들이 저희 코칭 강의를 들은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지난달에 코콘페 갔을 때 어떤 분이 와서 꾸벅 이사를 하셨는데 어느 분인가 여쭤봤더니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제 강의를 들으셨다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갑다고 교수님 만나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서 그때 제가 그 과제로 코칭 모대와 모델을 가지고 주위 사람을 코칭한 것을 해보고 정리해서 리포트를 냈다라고 과제를 냈대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제 코칭 처음 배운 사람이에요, 이번 학기에. 자기 아들을 그때 집에 히키코모리처럼 이렇게 그 방에 있는 아들이랑 되든 안 되든 그로우 모델로 코칭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방에서 나와서 뭐 이렇게 활동도 하고 군대도 갔다 와서 지금은 좋은 회사 취직해서 잘 살고 있다고. 그래서 그 반가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셔서 저는 가족도 코칭 대상이 되는구나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제가 그 아내를 만나서 아내한테 그 결혼 초반에 내가 남편으로 몇 점 정도 돼? 100점 만점에 했더니 아내가 30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코칭 배우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아내의 본심이었어요. 제가 코칭을 배우고 수년 있다가 아내한테 다시 똑같은 질문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한 8, 90? 그렇게 점수를 높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칭을 통해서 사람도 되고 가족들과 좋은 그런 관계도 많이 그 형성이 되고 행복하게 되는데 코칭이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제가 코칭을 가르치진 않았지만은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복수 전공으로 영어랑 상담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군대에 있을 때 뭐 상, 또래 상담? 또래 상담가 이런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 위험 수위에 있는 문제 사병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상담해주고 그런 걸 했대요. 그래서 너 어떻게 그런 걸 했냐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투를 보고 내가 좀 배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결국 그 결론을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어떤 세상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내 패러다임이 어떤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관으로는 제로섬이 아닌 그 풍요로운 윈윈의 세상을 세계관을 가지고 인간을 볼 때는 X이론이 아닌 고정 마인드셋이 아닌 Y이론과 성장 마인드셋으로 바라보고 이것이 이 믿음이 우리 행동과 우리가 얻는 결과를 좌우한다라는 것을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제 삶을 좀 되돌아봤을 때 저는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조직 리더로 했었고 그때 코치를 만나지 않았으면은 아마 지금도 공장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을까? 혹은 어, 퇴직을 하고 회사에서 잘려서 이제 뭐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코치를 만나서 이제 코치가 됐고 이제 강사 코칭도 이제 교육하고 국민대에서 교수 활동도 하고 있고 이번 책을 쓰면서 작가도 될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교구도 만드는 그런 교우 개발자로서의 삶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저한테 기회가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말 나온 김에 홍보를 하나 하면은 제가 올해 코칭 교구 세 종을 개발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아마 최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드게임을 코칭으로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보드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보신 분들은 전부 다 재미있고 유익하다고 저한테 많이 좋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고요. 또 갤럽 기반의 강점 인정 카드, 강점 주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 활동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코치로서의 성장과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건 지금 코치로서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이제 직장이 있으신 분들, 하는 일이 있으신 분들도 현재 환경에서 자신이 하는 일과 코칭을 연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 코치로서 존재할 때뿐만이 아니라 가정, 뭐 친구들 그런 사이에서도 내가 좀 더 코치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계속 노력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어렵지만 조금씩 노력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코칭의 윤리 중에 하나가 지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지속 학습, 지속 성장이 중요한데 저는 경험적으로 되게 두 개가 동기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목표고 하나는 학습 공동체인 것 같아요. 뭐 올해 내가 KSC 따겠다. 그거 좋은 목표죠. 그런 게 없으면은 그냥 사람들이 되게 흐지부지하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 BBC가 그런 목표와 학습 공동체 두 개를 다 만족시켜주는 네, 그런 모임이 되겠네요. 네, 제가 BBC 홍보를 했습니다. 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자격 시험은 저는 성장을 위한 강제 촉진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격 시험 열심히 다 많이 준비하시는데, 전 자격이라는 것이, 자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운전면허와 같은 자격증이 있고, 하나는 의사, 변호사 면허 같은 자격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의사, 변호사의 자격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걸 따면은, 따는 즉시 이거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직업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면허증 드라이버 그 운전면허증은 이걸 따도 내가 당장 돈이 되는 유예 자격증은 아니에요. 코치 자격증은 운전면허증 같은 거 생각이 돼요. 근데 운전면허증을 따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운전면허증을 따면은 여자친구랑 밤에 한밤중에 나가서 강릉까지 바다 보러 갈 수도 있고요. 가족을 태우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식구가 아플 때 태워가지고 바로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달려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다못해 그 우버 그걸 해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죠. 일종 중장기를 따가지고 직업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근데 그런 거 면허증이 없으면은 이러한 많은 다양한 기회와 직업으로서의 전환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격을 공부를 할 때
좀 내가 이거를 따면은 당장 뭐가 바뀌겠지? 이런, 이런 건 좀 환상입니다. 그런데 성장을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그 BBC KSC를 맨 처음 21년도인가 22년도에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김대현 코치님 운영하시는 BBC에 아침마다 가서 그 슈퍼비전도 받고 그랬었는데요. 음, 저는 이미 그걸 할 때 코칭을 2천 몇백 시간 이상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코칭 한 3,500시간 했었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코칭을 많이 했으니까는 코칭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험을 보니까 떨어지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그때 굉장히 그런데 또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변화가 없었어요. 나는 잘하는데 심사위원이 나를 잘 못 알아봐 준 거야.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 와이프가 여보, 그런 식으로 하면 떨어져.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기존에 제가 뭐 2,000시간, 3,000시간을 해도 그냥 한 것이 나의 성장에 도움이 안 됐구나. 반성을 하고, 제가 준비를 따로 그때 마지막으로 코칭 다시 해서 올해 1월에 제가 코칭 KSC 합격을 했을 때는요, 준비를 좀 철저히 했었어요. 제가 어떤 코칭을 지향하는지 저의 코칭 모델을 만들고 세부 시나리오를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해보고 해봤는데 잘 되는 것, 되는 걸로 확정을 하고 잘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이거 잘 고치면 더 잘 될까?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고쳐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봤더니 나름대로 내 코칭이 잘 먹히네. 누구를 만나도 나는 깊이 있는 코칭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그때 시험에 도전하니까는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 부끄러운 과거를 공유하면서 정반합을 계속 활용하면 좋겠다. 정반합의 사례는 이런 거예요. 우리 대체로 이렇게 코칭 대화 모델을 보면은 이제 주제, 목표 합의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의 의미나 그런 걸 존재를 다룬 다음에 뭐 이제 관점 전환하고 해서 대안 창출한 다음에 실행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하죠. 오늘 코칭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성찰했나요? 어떤 걸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춰도 될 거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는 그 어떤 성찰을 했나요? 그 대목이 실행 계획 다 세우고 맨 마지막에 하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위치를 바꿔봤어요. 그래서 관점 전환한 다음에 관점 전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행 계획 세우기 전에 오늘 저랑 지금까지 얘기하시면서 어떤 알아차림이 있으셨어요? 이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여러 가지 나에 대해서 알고 새로운 관점이 전환됐어요. 라고 얘기하셔요. 그럼 그 알아차림을, 그 배움을 바탕으로 무엇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실행 계획이 거기서 착착착착 되더라고요. 순서를 바꾼 거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유효했어요. 지금도 제가 한 코칭은 맨 마지막에 성찰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존재와 관점을 다룬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성찰을, 알아차림을 넣고 그걸 바탕으로 실행 계획을 세우니까 그게 더 강력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스스로 계속 자기 코칭을 정반합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코칭을 통해서 새롭게 자기의 가능성을 발견하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사항이고, 혹시, 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코멘트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유는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